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 그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딥러닝을 이용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 같기도 하죠. 정말 그러는지, 그리고 딥러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네, 딥러닝은 이거입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딥러닝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요약하자면은 딥러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 집합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요. 멀티플 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선형 변환이란 말인데요. 이 비선형 변환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뭔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딥러닝은 비선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자체가 비선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인 거죠. 그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좀 더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딥러닝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굳이 딥러닝을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은 딥러닝을 이용하면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른 알고리즘을 썼을 때가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형 데이터 경우,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다든가 아니면은 보험 사기자를 분류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앙상블 모형들, 예를 들면은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은 엑스지부스트, 이런 모형들이, 이런 알고리즘들이 훨씬 더 잘 맞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는,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그다지 인기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스팅 알고리즘들이 인기가 있는데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딥러닝에서 사용하잖아요.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딥러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딥러닝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모든 문제를 다 딥러닝으로 해결하면 다 좋다, 더 잘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딥러닝을 이용했을 때 더 예측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딥러닝을 썼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딥러닝을 썼을 때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주로 영상 처리, 신호 처리, 그리고 자연어 처리 중에서 뭐 RNN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좀 더 잘 나온다는 것이죠. 이미지 분류하는데 반드시 딥러닝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앙상블 모형이나 아니면 엑스부스트 알고리즘 이용해서 분류를 해도 돼요. 그런데 앙상블 모형이나 아니면 앙상블 모형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지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적합한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처리하는데 영상의 화소 한 점, 이 점 하나가 이제 픽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픽셀 하나가, 이 화소가 0에서 255까지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물론 컬러 영상이라면은 레드, 그린, 블루 성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점 하나가 이 그림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주는 영향도 자체를 계산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기 때문에 이 점 하나가 이
이미지가 뭘 나타내는지를 계산할 수도 없고, 대신에 여러 개의 점이 합쳐져서 그 분류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 하나가 영향을 주는 정도는 거의 뭐 0에 가깝다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이 이미지가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이라고 가정하면요, 이 이미지는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할 때는 10,00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10,000개의 변수 가지고 머신러닝 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가지고 머신러닝 하면은 10,000개의 변수를 가지고 머신러닝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가 이 100바이 100짜리가 수만 장 존재한다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다면은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머신러닝으로도 가능은 하지만은 딥러닝으로 했을 때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좀 더 연구자가 더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많은 자유도를 줬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용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딥러닝의 정의죠. 이거 지금 딥러닝의 정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집합인데요. 뭐 하는 거죠? 비선형 변환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모델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에서 주요 피처를 추출 또는 선택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딥러닝은 그렇죠. 머신러닝의 훈련 과정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다면 독립변수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징을 추출한다고 하면은 전처리를 통해서 변수를 선택한다든가, 그래서 차원을 축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주성분석을 한다든가, 다중공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중공소성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종속변수의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를 찾는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더 특징이 도드라지도록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데 딥러닝은요, 이렇게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시켜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까지도 모형이 만들어지게, 모형에 포함되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딥러닝 중에서 CNN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필터를 학습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딥러닝은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한다. 머신러닝은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직접 전처리 등을 통해서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특징 추출하는 것도 딥러닝이 맡기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컴퓨터 속도가 더 빨라지고 딥러닝 알고리즘이 훨씬 더 개선된다면은 딥러닝은 굉장히 좋은 예측 모형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딥러닝을 이제 한간에서 일반인들은 그냥 AI라고 불러요.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딥러닝의 범주보다 더 큰 거여서요. 딥러닝이 AI고 AI가 딥러닝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딥러닝은 AI를 이루기 위한 한 파트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딥러닝은 평가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딥러닝이다 라고 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딥러닝은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룬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통해서 그거예요. 이 화면은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전 시간에는 MLP 클래스파이어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 모형을 만들었을 때
그 MLP 클래시파이어의 매개 변수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때보다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냐면요. 가중치의 초기값, 그 다음에 드롭아웃의 비율, 배치 정기화. 이거 다 외우라고 했잖아요. 다 외웠죠?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인공신경망 모형을 정의할 때 연구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이거죠. 먼저 레이어의 수입니다.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은리층의 수를 몇 개를 만들 건지 지정하는 것이지요. 은리층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 레이어에 해당하는 뉴런의 수. 레이어는 은리층만 있는 건 아니고 입력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도 있는데 입력층과 출력층은 연구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입력층의 누런 수는 입력 데이터의 변수 수와 동일해야 되죠. 물론 여기서는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전 바이어스를 사용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입력 데이터의 변수의 수와 동일하게 입력층의 누런의 수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의 누런은 분류 분석일 경우에 분류 레이블의 수 또는 분류 클래스의 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분류하는 레이블의 수. 만약에 아이리스 데이터에 종 분류한다면 종의 수, 와인 데이터에 등급을 분류한다면 등급의 수, 사기자인지 아닌지 분류한다면 2 이렇게 됩니다. 회귀 분석의 경우에 값을 하나를 예측하니까 회귀를 위한 출력층의 누런의 수는 1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은닉층은 연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은닉층의 누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학습을 잘한다? 학습을 잘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닉층에 있는 뉴런이 많으면은 물론 학습이 더 잘 될 확률이 높죠.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뉴런의 수를 많이 하면은 만들어진 모형의 크기가 커지고요.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겠죠. 학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니까 적당한 수를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라스나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모형들이 있어요. 그 모형들은 레이어 수, 뉴런 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필요하죠. 각 레이어에서 사용할 활성화 함수를 지정하는 건데요. 영상 처리라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레루 계열입니다. 렉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활성화 함수인데요. 그냥 레루는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y는 x 값을 그대로 갖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y축과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 그리고 x가 0보다 크면은 y는 x값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활성함수가 레루라는 게 있고요. 이 레루를 좀 계산한 프렐루, 그 다음에 엘루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활성함수 중에서 출력층, 특히 분류의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함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죠. 소프트맥스는 x에 대한 y의 총합을 계산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층에는 만약에 클래스가 3개일 경우에 클래스 0번으로 분류될 확률, 클래스 1번으로 분류될 확률, 클래스 2번으로 분류될 확률, 각각의 확률로 나오고 이걸 다 합치면 1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가중치 초기 값.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웨이트가 정답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이 각 레이어의 가중치 초기 값인데 처음부터 0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면은 학습하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초기 값을 얼마를 지정해 놓는가에 따라서 학습하는 속도도 다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다면 그 학습된 모형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학습을 시킨 다음에는 그 이후로 좀 더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롭아웃 비율.
레이어가 많아지고 레이어 안에 뉴런이 많아지면 학습을 더 잘하고 잘 예측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학습한 데이터에는 잘 예측하지만 반대로 학습하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에는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이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뉴런의 추를 0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드롭아웃 비율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키라는 MF 클래스파이어는 가중치의 초기값을 설정한다든가 드롭아웃 비율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기능은 없어요. 물론 활성화함수도 뭐 엘루나 프렐루 등 최근에 나온 다양한 활성화함수는 지정할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 정규화. 배치 정규화는 오차의 경사가 붙이는 현상. 이게 뭐냐면요, 학습을 통해서 예측한 값과 그 다음에 실제 값과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는데, 물론 잔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오차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줄어들지 않으면은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보통 경사 또는 미분값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차가 실제 값과의 예측한 거의 차이잖아. 이 오차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웨이트 조정도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습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차의 경사가 묻히는 현상,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고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은닉층에서 뉴런이 출력한 값을 정규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배치 정규화라고 하는데, 이 배치 정규화 할지 여부를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키런 MF 클래스파이어는 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치 정규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뿐만 아니라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고 해서 경사가 폭발적으로 커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좋은 건 아닌데, 이때 배치 정규화라는 걸 쓰는데요. 우리는 코드 한 줄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라스를 쓸 때요. 자, 그리고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예측한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뭘 쓸까를 지정하는 건데요. 뭐 손실함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제 값과 예측한 값과의 차이를 절대값 씌운 게 될 수도 있죠. 이거를 민 앱솔루트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보다는 차이를 절대값 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제곱해서, 그러면은 민 스퀘어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곱해서 차이를 평가하기도 하죠. 물론 MSE는 제곱하니까 이걸 다시 루트를 씌워서 RMSE라는 거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가, 이걸 이제 손실함수라고 하는 거죠. 손실함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웨이트, 즉 가중치가 학습에 의해서 계속 갱신되게 되는데요.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가중치를 갱신시키기 위한 것을 옵티마이저라고 했다고 했죠. 이 옵티마이저를 뭘 사용할 건가 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옵티마이저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고 해서요, 경사 하강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그거를 좀 계산한 많은 알고리즘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 옵티마이저가 사용할 학습률인데, 옵티마이저가 웨이트를 어느 정도씩 수정할 건지를 지정할 학습률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횟수가 있죠. 학습 횟수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학습 횟수.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는데, 모든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가중치가 한 번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배치 크기에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배치 크기는 2회 이포크가 학습될 동안, 1회 이포크는 한 번 모든 데이터가 학습됐다는 거죠. 그때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임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만약 입력 데이터가 1000개예요. 1000개인데 배치 크기가
200이라고 정했으면은 200개씩 전달될 때마다 가중치가 갱신되니까 2폭당 가중치는 몇 번 갱신되겠어요? 그렇죠? 예, 5번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구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하나하나씩 지금 다 외우고 이해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걸 소홀히 넘어갈 건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프린트해서 책상 한쪽에 붙여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딥러닝이 뭐라고 했죠? 딥러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집합이라고 했죠. 딥러닝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일반인들이라고 하죠. 데이터 분석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은 AI라고 부르는데요. AI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딥러닝을 하는 이유는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사기자를 찾는다든가 뭐 아이리스 데이터를 분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와인 데이터를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공식량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딥러닝이 효율적이진 않아요.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학습할 때 가장 좋은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죠. 그래서 딥러닝 하면은 대부분의 예제가 영상의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만이 아닌 기존의 뭐 아이리스 데이터나 아니면 와인 데이터 등 선형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 실제 데이터를 예측하는 코드도 예제를 작성할 겁니다. 이번 동영상 길이가 대략 20분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고요. 2장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인데요. 2장 내용은 직접 DNN 딥러닝 레이어를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예측하는 걸 작성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이 동영상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까지의 텀이 약간 있으니까 그동안 잠깐 쉬셔도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봐요. 이 장표 출력해서 꼭 외우시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